네, 일요일 기준 최다 규모인 1,492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만 18세에서 49세 일반 국민의 백신 접종 사전 예약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자세한 내용 정재훈 가천대의대 예방의학과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자, 일요일 기준 최다 확진자 수치가 또 나왔는데요. 자, 이런 추세가 감소세로 꺾이지 않으면 좀 머지않아서 2,000명 넘길 거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확진자 추이를 좀 주의 깊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델타 변이가 등장을 하면서 유행 확산에 있어서 과거의 경험들은 다 무용지물이 되고 있습니다. 예. 델타 변이의 확산 능력이 매우 빠르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의 3번의 유행에서는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 정점이 나타나고 확진자가 감소하는 경향들이 보였는데요. 예. 델타 변이가 워낙 전파 능력이 높다 보니까 정점이 존재하지 않고 지금 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저는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4단계와 비수도권 3단계가 충분히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효과가 발휘되는 상태가 확진자를 감소시키는 것이 아니고 더 폭증을 막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 폭증을 막는 정도만 해도 지금 거리두기 효과는 충분히 발휘되고 있다. 자,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네,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라고 하는 것은 시간 끌기에 가깝습니다. 예. 우리가 폭증을 방지하는 선에서 최대한 길게 끌어서 그 사이에 백신 접종률을 높여서 위기를 극복해 나가자. 이런 예. 관점으로 보셔야 됩니다. 예. 자, 지역도 비상입니다. 특히 부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내일부터 4단계로 이제 올리기로 했고, 그래서 해운대 포함한 해수욕장도 내일부터 이제 22일까지 폐장, 그러니까 문을 닫기로 했는데, 자, 아무래도 이 기간 여행 생각했던 분들은 이제 밤 6시 이후에는 2명까지만 모일 수 있고 달라지는 점이 많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관광객 유입 등을 좀 차단하고 지역 사회에서 전파도 좀 막기 위해서인데 어느 정도 효과 볼 수 있을까요? 네, 비수도권에서의 확산세가 매우 심각합니다만 비수도권이라고 해서 다 같지 않고요. 대도시와 지방을 구별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런데 대도시의 접촉 환경은 결국은 수도권과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부산에서의 확산세가 거센데 이것은 3단계를 발령했을 때 나타나는 그 정도의 확산세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단계 조치가 발령될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확진자가 폭증하는 것을 막는 효과는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하지만 지금 정도의 유행 수준에서 확진자를 더 감소시키기는 매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확진자 추이가 꺾이지 않으면서 위중증 환자도 따라서 지금 계속 비상인데 열흘째 지금 300명대 유지하고 있는 이런 수준이에요. 네, 확진자가 늘어나면 따라서 위중증 환자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과거의 3번의 유행은 대부분의 위중증 환자가 60대 이상의 고위험 계층이었습니다. 지금 4차 대유행은 이런 위중증 환자의 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있고요. 낮아지게 되면 가장 큰 문제가 같은 중환자라고 하더라도 재원 기간이 길어지게 됩니다. 나이가 있으신 분 같은 경우에는 치명률도 높고 그다음에 끝까지 치료하지 않으려는 경향들도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 좀 병실의 병상 확보가 좀 쉬운 면이 있고요. 하지만 중환자 연령대가 낮아지게 되면 아무래도 그분들이 버티는 능력도 더 좋으시고 가급적이면 최선의 치료를 제공하려고 하기 때문에 재원 기간이 길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입원 기간이 길어진다는 거죠. 네, 입원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고연령층의 중환자 300명과 그다음에 낮은 연령대의 300명은 다른 환경입니다. 그래서 중환자 병상 확보가 더 중요한 시점이고요. 예. 4차 대유행에 있어서는 중환자 병상 확보가 현재에서는 가장 중요합니다. 예.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지금 전국의 많은 병원들에서 중환자 병상이 차고 있고요. 그리고 같은 중환자 병상이라고 하더라도 심폐순환기 같은 우리가 에크모라고 부르는 장비가 매우 중요한데요. 이런 에크모의 사용은 이미 포화에 다다랐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충분히 살릴 수 있는 분들도 생명을 안타깝게 놓치는 경우들이 그렇게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예. 참 의료진 분들의 이제 피로 누적 이런 부분도 좀 걱정이 되고 하는데, 자, 이렇게 코로나 거리두기가 장기화되다 보니까 일부에서 이제 일탈도 눈에 띄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강에서 노마스크로 이제 선상 파티를 하다가 이렇게 되는 경우에 이제 그 영업을 한 영업점에 제재가 가해지고 또 참석한 분들도 과태료가 내려지긴 하지만 이 정도로 되느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이런 개별적 사례로 접근하면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감 효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요. 예. 같은 4단계라고 하더라도 지난주와 이번 주, 다음 주는 효과가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강도 높은 조치라는 것은 언제까지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강도 높은 조치를 유지하는 사이에
사이에 극적인 거시적인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예. 지금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유일한 거시적인 변화는 빠르게 백신 접종률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신 접종률이 빠르게 높아지지 않는다라면 사회적 거리두기 효과에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확산세가 더 증가할 수 있습니다. 예. 교수님, 그리고 비수도권으로 지금 휴가철에 풍선 효과가 나타나고 또 역풍선 효과도 나타난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거 말고요. 지금 4단계에서 3인 이상 못 모이게 저녁에 못 모이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낮에 만나는 분들이 많아진다. 그래서 이 시간적인 풍선 효과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그런 풍선 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이 우리가 예. 오랫동안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기가 어렵다라는 의미입니다. 예. 우리가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 국민들이 상황에 적응하게 되시고요. 실제로도 이동량 데이터 같은 것들을 봐도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발령된 초기에는 일주일에 10%씩 감소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시 증가하고 있어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발령 직전으로 돌아가 있는 상태이거든요. 예. 이렇게 된다면 앞으로 확산세에 있어서는 백신 접종률이 막 급하게 높아지지 않는다면 앞으로 확산은 더 이어질 것이다. 이런 예상이 가능한 것이죠. 예. 물론 뭐 방역 당국이 사실 저녁 6시 이후라고 못을 박은 게 이게 낮에는 뭐 코로나가 괜찮아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필수 생활을 낮에 많이 하니까 그때까지는 좀 이렇게 하되 이제 저녁 6시 이후에 좀 집에서 이제 가급적 좀 모임 자제해달라 이런 얘기를 한 건데 또 자영업자분들 생각하면 이게 뭐 이게 마냥 잘못됐다 이러기도 참 쉽지가 않습니다. 어려운 상황인데 자, 델타 변이 전파력 관련 특이 사례가 하나 있어서 또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목포에서 지금 뭐 한 공간에서 한 4분 정도 이제 옆 테이블에 같이 있었는데 델타 변이 이제 감염이 됐다. 뭐 전파력이 그만큼 강하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될지 일반화해도 되는 겁니까 이거? 네, 델타 변이가 등장하면서 방역에 있어서 패러다임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예. 첫 번째로는 전파력이 워낙 높기 때문에 이런 잠깐의 접촉만으로 감염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백신 접종을 한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는 백신 접종을 하게 되면 타인에게 전파하는 능력은 매우 많이 감소한다 이렇게 알려져 있었는데요. 네. 델타 변이에 있어서는 그런 감소 효과가 크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백신 접종을 한다고 하더라도 예전에는 백신 접종률이 매우 높아지면 과거로 완전히 돌아갈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했었는데요. 백신 접종을 심지어 한다고 하더라도 마스크 착용과 개인 위생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고요. 그리고 이런 목포의 카페의 사례에서는 손 씻기의 중요성도 우리가 강조할 수 있습니다. 마스크를 착용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바이러스나 비말이 묻어있는 표면을 만지게 되었다가 그게 다시 입으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마스크 착용과 더불어서 손 씻기를 생활화하셔야 됩니다. 예. 자, 이 4차 델타 변이의 전파력에 대해서 좀 잠시 얘기를 해주셨는데, 자, 이게 실내 공간에서 최근에 여름이다 보니까 에어컨 많이 틀지 않습니까? 이 실내 공간의 환경적인 요인은 얼마나 좀 영향을 미칠까요? 네, 실내 공간에서 밀폐되어 있고 그리고 예. 거기서 에어컨 같은 공조 시설을 틀 경우에는 전파 능력이 매우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 국내 연구 결과에서도 나와 있고 해외 연구 결과에서 나와 있습니다. 네. 우리가 개인의 관점에서는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가 매우 중요하지만 이런 업장의 관점에서는 환기가 중요한 요소이고요. 그렇기 네. 때문에 가급적 에어컨을 트는 환경에서도 가급적 자주 환기를 하시는 게 방역에서 매우 도움이 됩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오늘 교육부가 이제 우리 아이들 학교 전면 등교를 허용할지 말지 여부를 잠시 뒤에 이제 발표할 예정인데요. 접점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의 쟁점은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예. 첫 번째는 우리가 1년 반 동안 코로나19를 겪어오면서 아이들의 학업 결손이 너무나 심각하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아이를 학교에 보내는 방향으로 우리가 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이 있는 것이고요. 반대로는 현재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매우 심각하게 유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를 학교에 보냈을 때 과연 안전하겠느냐라는 그 두 가지의 관점이 충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델타 변이가 등장하기 전까지만 해도 2학기에는 무조건 아이를 학교에 보내는 방향으로 우리가 정책 방향을 설정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 하지만 여긴 전제 조건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델타 변이와 같은 급격한 전파 능력을 가지고 있는 변이 바이러스가 등장하지 않아야 되고요. 네. 그리고 우리가 2학기라고 하는 것은 9월부터이기 때문에 네. 정부의 계획대로 백신 접종률이 매우 높아져 있었어야 됩니다. 네. 하지만 델타 변이가 등장해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백신 접종률이 아직까지는 정체 국면에 있기 때문에 저는 2학기에 있어서는 조금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전체적인
총체적인 방향은 전체적으로 등교하는 방향으로 설정을 하되 개별적인 정책에 있어서는 접촉자라든지 아니면 감염에 있어서는 개별적으로 좀 구체적으로 이제 좀 제한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좀 사례별로 여쭤보면 방역 당국이 앞서서 이제 교육부가 각 시도 교육청에 이제 지침 내린 게 있습니다. 보면 뭐 예를 들어서 의심 증상 발열처럼 발생했을 때 무조건 학교에 안 가는 게 아니라 뭐 코로나 음성 결과서나 의사 소견서 제출하면 갈 수 있게 하고 이런 식으로 조금 이제 2학기에 완화를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델타 변이도 확산하고 있는 상황이고 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네, 학교 내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유입되는 것을 막는 첫 번째 방법은 유증상이 있는 사람들은 학교에 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증상이 있다라고 하면은 검사를 권고하게 되고요. 그 예. 검사를 받는 것이 지금은 하루 정도면 결과가 나오게 되기 때문에 결국 이런 지침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 정도 기다리면서 검사를 받고 학교에 올 수 있다. 예. 이런 결과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PCR 검사를 받고 오는 거니까 그런 부분은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네, 유증상자라고 하는 것은 전파 능력이 있는 사람을 의미를 하는 것이고요. 전파 능력이 높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증상자에 대한 검사만 철저하게 해도 어느 정도 학교 내로 유입되는 것은 막을 수 있다. 이런 관점이죠. 예. 자, 교육부가 오늘 어떤 결론을 내릴지 자, 오늘 발표 내용도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방역 당국의 지금 브리핑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현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범정부 백신 도입 TF팀장 겸 보건복지부 장관 권덕철입니다. 백신 도입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안정적인 코로나19 백신 확보를 위해 총 1억 9,200만 회분의 백신 구매를 계약하였습니다. 그리고 개별 제약사 등과의 협의를 통해서 현재까지 3,509만 회분의 백신을 도입하여 접종 계획을 수립하고 접종을 실시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모더나사에서 백신 생산 관련 실험실 문제의 여파로 8월 계획된 공급 물량인 850만 회분의 절반 이하인 백신 물량이 공급될 예정임을 우리 측에 알려왔습니다. 모더나사는 백신 공급 문제가 전 세계적인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공급 차질에 대해 우리 측에 사과하고 한국에 약속된 물량을 공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정부는 모더나사에 적극적으로 항의하고 다양한 후속 조치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백신 수급이 어렵고 주 단위로 공급 일정이 통보되고 있어 백신 수급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백신 수급 상황에 따라서 mRNA 백신의 접종 간격 조정 등 접종 계획도 일부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세부 내용은 잠시 후에 질병관리청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이번 공급 차질을 해소하고 국민 여러분이 안정적으로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모더나사와 범정부 백신 도입 TF 팀장 간 고위급 회의 그리고 정례 실무 회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백신 공급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국제적인 백신 협력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외교적 역량도 총동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더나사의 강도태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대표로 하는 한국 공식 대표단을 파견하여 근본 공급 지연에 대하여 강력한 유감을 표하고 백신의 조속한 공급 방안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저는 범정부 백신 도입 TF팀장으로서 근본 모더나사의 백신 공급 차질로 인하여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후 모더나사와의 협의를 통해 모더나사의 백신 공급 일정과 그 외 백신 공급을 신속히 구체화하고 공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백신 접종 계획에 따라 국민의 소중한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질병관리청장이 8월 9월 접종 계획과 관련된 브리핑을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질병관리청장입니다. 8월 9일 정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8월에서 9월 예방접종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더나사의 8월 계획된 백신 공급 물량이 감소함에 따라 mRNA 백신의 접종 간격을
9월까지는 한시적으로 6주 간격으로 연장하여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사전 예약에 따라 이미 접종이 진행 중인 50대 연령층과 지자체 자율접종 3회차 접종은 당초 일정대로 차질 없이 추진합니다. 또한 18세에서 49세 연령층의 예약도 오늘 저녁 8시부터 계획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8월 16일 이후 mRNA 백신의 2차 접종을 받는 분들은 접종 간격이 6주로 조정되며 이후 9월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할 예정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 학생과 고등학교 교직원 그리고 기타 대입 수험생은 기존의 접종 간격을 유지하여 대학 입시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교육 및 보육 종사자는 5주 간격으로 조정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변경된 2차 접종 일정은 이번 주 중으로 대상자들께 개별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50대 연령층의 1차 접종은 예약하신 일정에 따라 8월 28일까지 추진합니다. 다음 주 8월 16일부터 시작되는 50대 접종은 수도권 지역은 화이자 백신으로, 비수도권 지역은 모더나 백신으로 시행합니다. 8월 셋째 주로 예방접종 일정을 예약하신 분들께는 접종일 전에 개별 문자로 백신의 종류를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자체 자율접종 3회차인 18에서 49세 연령층 대상 우선 접종도 당초 접종 일정대로 사전 예약을 완료하신 총 133만 5천 명을 대상으로 8월 17일부터 전국 예방접종센터에서 화이자 백신으로 시행합니다. 18에서 49세 연령층의 사전 예약이 오늘 저녁 8시부터 10부제로 나뉘어 시작됩니다. 8월 9일부터 열흘간 해당 날짜 끝자리와 주민등록번호의 생년월일 끝자리가 일치하는 사람은 매일 저녁 8시에 예약을 시작하고 다음 날 저녁 6시까지 예약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 20시부터 내일 18시까지는 18에서 49세 연령층 중 주민등록번호의 생년월일 끝자리가 9인 분들이 예약이 가능합니다. 이번 예약부터는 본인 인증을 먼저 하고 난 후에 예약을 하게 되며 네이버, 카카오 그리고 패스 등을 통해 적어도 예약 하루 전에 간편 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아 예약 당일 조금 더 빠르게 예약을 진행하실 수 있으십니다. 원활한 예약을 위해 가급적이면 예약이 집중되는 저녁 8시를 피하고 9시 이후부터 이용하시면 빠르게 예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유동적인 백신 공급 상황에 따라 접종 일정 또는 백신 종류가 변경될 수 있어 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소상하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월 16일부터는 자녀 백신 예약 대상이 확대됩니다. 백신 접종을 이미 예약한 사람도 SNS 당일 신속 예약 서비스를 통해 자녀 백신으로 접종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는 국민 여러분께서 접종을 받으실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자녀 백신의 폐기를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위탁의료기관 예비명단은 해당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으시는 만성질환자와 50세 이상 연령층을 우선적으로 접종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유동적인 백신의 공급 상황에 따라 50대 이하 국민들의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안정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mRNA 백신의 2차 접종 간격을 조정한 점을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들의 양해와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정부는 백신 수급과 접종 관리 등 세부 사항을 세심하게 준비하며 예방접종이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럼 질의응답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정이 있어서 먼저 지금 방역 당국의 브리핑 내용 듣고 오셨는데요. 8월 계획된 백신 공급 물량 중에서 모더나사의 8월 중에 850만 회 분이 들어오기로 했었는데 이게 절반 이하의 물량이 공급된다 이런 내용이 있었고요. 이에 따라서 mRNA 백신 접종 간격이 지금 6주 간격으로 조정된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자, 박광일 앵커 이게 8월 16일부터 맞는 분들은 6주 간격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8월 16일 이후에 이제 2차 접종을 맞게 되는 분들은 그 간격 1차와 2차 사이의 간격이 예. 원래 모더나가 4주였는데 이제 6주로
9월까지 한시적으로 예. 이제 연장이 되고, 다만 이제 대입 관련 뭐 분들은 이제 그 대입 시험을 봐야 되니까 기존 간격 간격 유지하고, 유지하고 예. 교육 종사자들은 5주 간격으로 예. 한 주만 더 늦추기로 네, 했습니다. 중요한 얘기가 나와서요. 이제 정재윤 교수님과 계속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지금 모더나 백신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영향 때문에 지금 6주 간격으로 백신 1, 2차 접종 사이의 간격이 이제 연장된다 이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자, 어떻게 보십니까? 네, 과학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접종 간격을 연장하는 것이 효과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접종 간격을 연장을 하게 되면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등장을 하면서 1회 백신 접종만으로는 감염 예방 효과가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이 증명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1회 접종만으로 보호받는 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유행 통제나 4차 대유행의 확산 방지에 있어서는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요. 가급적이면 2회 접종까지 완료해야지 완전한 감염 예방 효과가 나타나기 예. 때문에 이런 감염 예방 효과를 보장하기 위한 2회 접종을 최대한 서두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의학적으로는 뭐 A형 간염, B형 간염 이런 것처럼 더 당기면 문제가 되지만 이제 더 늘리는 거는 효과에는 이제 지장이 없는 거고, 그런데 걱정이 되는 게 지금 그 뭐 정부에서 이제 만 18세에서 49세, 그러니까 1차 접종 일정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접종 간격 늘린 건데 1차 접종 자체에도 좀 지장이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도 걱정이 네, 1차 접종 같은 경우에는 이미 확보된 물량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1차 접종 일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접종 간격을 길게 늘린 것이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2차 접종 일정은 지금보다 더 지연될 가능성도 있겠습니다만 1차 접종은 계획대로 진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mRNA 백신 같은 경우에는 1차 접종과 2차 접종 사이의 간격이 짧은 것이 또 장점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2회 접종을 빠르게 진행을 할 수 있고 유행 통제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장점이었는데 그렇게 된다라면 우리가 4차 대유행을 통제한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면 상황 통제가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1차 접종하고 2차 접종 사이 간격이 늘어나면 이게 효능에는 크게 문제가 없지만 전체적인 집단 면역을 형성해서 4차 대유행 상황을 꺾는 데는 좀 지장이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집단 면역 수준에서는 그 늘어난 기간만큼 시간이 지연됐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우리가 2차 접종 이후에는 보장된 효과는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하지만 1차 접종만으로만 보호받는 기간이 4주에서 6주로 2주 늘어난 것이거든요. 그럼 2주 동안의 기간 동안 우리가 방역을 더 강화한 채로 더 유지하는 그런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 추가로 여쭤볼게요. 이 모더나 회사가 아무래도 뭐 화이자나 이런 회사에 비해서 좀 크기, 그 규모 자체가 좀 작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실험실에서 이제 생긴 문제였는데 우리나라가 앞으로 모더나 들여올 양도 많고 이런 문제가 반복되면은 좀 백신 말씀하신 대로 접종 계획에 많은 차질이 있을 것 같아요. 뭐 대표 항의단을 보낸다고 하지만 그런 걸로 이게 해결이 될까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사용하고 있는 mRNA 백신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근데 화이자사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제약회사이기 때문에 이런 생산이나 공급에 있어서 안전성을 우리가 보장할 수가 있고요. 예. 모더나사는 아무래도 벤처로 시작한 회사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생산을 하청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런 여러 가지 단계에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모더나사가 기존에도 유럽과 미국에서도 공급에서의 문제가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러한 모더나사의 공급 문제는 어떻게 보면 거의 예견된 위험 요인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런 위험 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수단이 있어야 되지만 이것은 너무나 거시적인 요인이기 때문에 정부가 노력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이거 개선할 수 있는 성질의 문제는 예.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공급 부족 때문에 생긴 문제인데, 자, 오늘부터는 만 18세에서 49세 일반 국민들의 백신 접종 사전 예약이 진행되는데, 지난번에 이제 50대 이상 할 때는 먹통도 많이 되고 그래서 정부가 많이 보완을 했습니다. 10부제가 적용이 되고요. 그리고 민간 인증 시스템도 좀 도입이 되죠. 네, 백신 접종을 예약하실 경우에는 예. 과거에는 같은 날 모든 분들이 접속을 하셔서 접속량도 늘어나고 그다음에 백신이 과연 우리가 예약을 늦게 하게 되면 선착순으로 접종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불안감이 있으시면서 예. 먹통이 되거나 이런 현상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접속량도 매우 많이 늘렸고요. 네. 우리가 생일에 따라서 10부제를 적용을 하면서 예약에 있어서는 불안감이 많이 해소된 상태라고 보면 될 것 네네. 같습니다. 하지만 아까 정부 발표에서 봤듯이 우리가 2차 접종을 또 제때 받을 수 있냐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또 불안감이 생겨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이런 백신의 공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요소만 잘 돼서 되는 것이 아니고 본질적인 것은 충분한 물량을 제 시기에 받을 수 있냐가 예약과도 관련이 있는 거고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측면에도 가장 크게 관련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입장에서는 공급을 안정화하는 게 가장 우선입니다. 네. 방금 뭐 그래픽에도 나왔지만 이제 오늘이 9일이니까 그러면 생일 끝자리가 이제 9일, 19일, 29일 이런 분들이 이제 오늘 예약을 하면 되겠고 10부제니까요.
자, 해외에서 좀 특이한 이제 연구 사례가 좀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자, 이번 뭐 사전 예약 대상자들 이제 화이자 아니면 모더나 맞을 텐데 일본에서 나온 연구예요. 이 화이자 백신이 여성에게 뭐 발열 같은 부작용은 조금 더 있는데 대신에 항체도 더 많이 만든다더라 이런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게 백신이 뭐 성별에 따라서 항체 형성에 좀 영향을 준다 이런 내용인데 이 연구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아직까지 백신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초기 연구인 경우들도 있고요. 예. 연구 대상자의 수가 적을 수가 있어서 완전히 여성이 남성보다 면역이 더 잘 형성된다 이런 거는 확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하지만 우리가 이상 반응을 봤을 때 남성과 여성의 특성이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한 희귀혈전은 여성에게 더 많이 나타나고 mRNA 백신 접종하고 나타나는 심근염은 남성에게 더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이런 성별의 면역 반응의 차이에 대해서는 추후 연구를 통해서 증명이 될 요소이고요. 아직까지는 단정지어서 여성의 효과가 더 좋다 이렇게 말하기는 너무 이른 시점입니다. 예. 자, 이 델타 변이로 인한 확진자 증가 뭐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고 전세적인 지금 현상인데 일본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지금 올림픽 어제 폐막을 했는데 개막이라고 비교해 봤을 때 지금 확진자 숫자가 3배 이상 증가했다고 하고요. 거기다가 지금 람다 변이도 발생했다 이런 소식까지 들려서 좀 일본 상황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일본의 상황을 봐서는 델타 변이가 얼마나 전파력이 높은지를 우리가 증명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델타 변이가 유입이 되면서 수도권 4단계 조치를 적용을 해서 최소한 확산을 억제하는 그렇죠. 정도였었거든요. 접촉을 줄였으니까요. 하지만 일본은 올림픽이 진행이 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더 강화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상태를 그대로 유지했을 경우에는 델타 변이가 우리나라 연구에서도 그렇지만 해외 연구에서도 전파력이 기존 바이러스의 2배 정도는 되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예. 기존의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만으로는 확진자를 억제할 수 없다라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바이러스의 특성에 따른 자연스러운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람다 변이에 대해서는 예. 우리가 변이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은 기존 바이러스에 비해서 전파력이 높거나 백신을 회피하는 능력이 생기지 않으면 확산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나타나서 확산이 되는 변이 바이러스는 기존의 델타 변이 바이러스보다 더 전파 능력이 높고 백신의 효과는 떨어져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그런 관점에서 빠르게 백신 접종률을 높일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거기에 더해서 부스터 백신 접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예. 앞으로 등장하는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대응 능력을 키우기 위한 관점에서 부스터 백신 접종을 반드시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네. 자, 교수님 해외 사례 하나 더 보면요, 이 이상 지질 혈증 치료제 이 페노피브레이트라고 하는데 이게 뭐 코로나19를 최대 뭐 70%까지 예방할 수 있다 이런 연구 결과가 뭐 영국, 뭐 덴마크, 이탈리아 이렇게 같이 해서 했는데 일단 이 실험이 단계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어느 정도 단계인지와 이 약은 어떤 양인지 신뢰할 수 있는지 뭐 복합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한 약 같은 경우에는 이상지질혈증이 있는 경우에 우리나라에서도 자주 사용하는 약제입니다. 예. 그래서 예. 안전성과 효과성에 있어서는 이미 증명이 되어 있는 약제이고요. 하지만 코로나19의 감염 예방 효과라든지 치료 효과에 대해서는 실험실에서는 증명이 되어서 연구 결과가 보고된 약제들이 수백 가지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 실험실에서 세포를 가지고 한 정도의 연구라는 말씀이시죠? 네, 세포와 실험실에서 이루어진 연구, 그 다음에 일부 이제 이미 그 약을 드시고 계신 분과 드시지 않았던 분의 감염률을 비교하는 그 정도의 연구는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은 임상시험 단계에서 매우 기초적인 단계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이 결과만으로 이게 효과가 있다라고 단언할 수는 절대 없습니다. 절대 없고 이런 비슷한 결과를 가지고 있는 약제들이 매우 많이 등장해 있었지만 실제 임상시험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대부분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기대를 가지는 것은 아직은 너무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그리고 굉장히 이례적인 사례인데요. 러시아에서 한 사람이 무려 1,500명을 감염시킨 슈퍼 전파자 사례가 나왔습니다. 자, 이 신빙성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도 좀 궁금하고 이렇게 된다면 이건 경로는 어떻게 되는 건지도 좀 궁금한데요. 네, 슈퍼 전파자라고 하는 것은 감염병의 유행 상황에서는 언제나 등장할 수 있습니다. 예. 대표적으로 본인은 바이러스를 보유를 하고 있으면서 증상 인지를 못 하시게 되고요. 그러면서도 바이러스 배출량이 많은 경우에는 사회적인 접촉이 늘어나게 되면서 이렇게 많은 분들을 감염시키는 사례가 생길 수밖에 없고요. 예. 그리고 팬데믹이라고 하는 큰 이제 확진자 자체가 매우 많은 경우에서는 이런 이례적인 사례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저는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요. 이런 예. 슈퍼 전파자를 막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네, 교수님 뭐 말씀하시는 동안에 교육부 2학기 등교 관련한 브리핑이 이제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73%로 등교율이 높아졌습니다. 교육부는 2학기에 추가적인 등교 확대가 가능한지를 타진하기 위해
방역 전문가와 학생 확진자 추이 등을 분석하였습니다. 우선 올해 3월부터 7월까지 인구 10만 명당 학생 발생률은 전체 인구 발생률보다 약 30% 정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둘째, 학생들의 감염 경로를 분석한 결과 가정 49%, 지역사회 23%, 학교를 통한 감염 16%로 학교가 주된 감염 경로는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셋째, 학교에서의 집단 감염 정도를 분석한 결과 한 학교 안에서 5명 이상 확진자가 나오는 집단 감염은 전국 2만여 개 학교 중에 0.44%인 91개교로 방역 전문가들은 이 비율이 매우 낮은 수준이며 학교 방역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학교의 등교 비율은 전년 대비 높아졌지만 학교를 통한 감염병 확산 위험은 높아지지 않았습니다. 학교는 상대적으로 안전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학생들의 학교 복귀가 늦어질수록 교육의 결손은 심화되고 우리 아이들 개개인의 삶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학교를 가지 못하면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도 매우 커지게 됩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학생들이 학교에 가야만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우리 아이들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교육부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학교는 가장 먼저 문을 열고 가장 늦게 닫겠다는 원칙으로 2학기 학사 운영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질병청, 교육청, 학교 현장 관계자와의 수차례 협의 내용을 반영한 것입니다. 교육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서도 전국 모든 학교에 전면 등교를 시작하고 가장 심각한 거리두기 4단계에서도 학교 급별 3분의 2까지 등교를 허용하여 2학기를 대면 수업 중심으로 운영하겠습니다. 해당 방안의 적용 시기는 2학기가 본격적으로 운영되는 9월 2주차부터이며 8월 한 달은 전면 등교 준비를 위한 집중 방역 주간으로 운영하겠습니다. 2학기 개학이 시작되는 8월에는 거리두기 4단계일지라도 유치원, 초등학교 1, 2학년, 특수학교와 학급 등 등교 수업 요구가 높은 학년을 중심으로 부분 등교를 허용합니다. 9월 2주차인 9월 6일부터는 새로운 학교 밀집도 기준을 본격적으로 적용합니다. 전면 등교 시작일 등의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은 지역과 학교 특성을 반영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면 등교를 위한 후속 학사 조치로서 가정학습은 출석으로 인정되며 인정되는 일자를 현행 40일 정도에서 57일 내외로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부는 2학기 전면 등교를 위해 학교 방역 지원과 백신 접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먼저 학교 구성원의 백신 접종을 안정적으로 추진 완료하겠습니다. 8월 9일 현재 교직원의 1차 백신 접종률은 90% 이상이며 특히 유치원과 초등학교 1, 2학년, 특수학교, 돌봄 담당 교직원의 백신 접종은 2차까지 완료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교육부는 8월 하순, 늦어도 9월 초순까지 남은 교직원과 고등학교 3학년 학생, 방과 후 강사의 백신 접종을 모두 완료하겠습니다. 또한 고3 이외의 수험생과 대학 입시 관계자는 9월 중순까지 접종을 완료하겠습니다. 학생들의 백신 접종은 다른 국가의 청소년 접종 결과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방역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접종 계획을 구체화하겠습니다. 둘째, 무증상 감염자 선제 발견 등을 위한 PCR 검사를 감염 상황을 반영하여 필요한 지역을 중심으로 2학기에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특히 학원 관계자분들의 협조로 7월 중 PCR 검사를 진행해 왔고 무려 16명의 무증상 확진자를 발견해서 추가 확산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셋째, 학교의 행정 업무 부담을 과감히 줄이겠습니다. 학교에 요청하는 각종 교육부 사업을 축소하고 불필요한 공문과 출장, 행사 등을 대폭 줄이겠습니다.
교육부에서 실시하는 교육청 감사 일정은 모두 10월 이후로 연기해서 교육청이 학교 지원에 더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감염병 대응 과정에서 고의 중과실이 아닌 경우에는 교육청도 교사도 감사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적극 행정 면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방역 지원을 더 강화하겠습니다. 방역 인력은 최대 6만 명까지 지원하고 방역 지침은 학교 급식 안전에 초점을 두고 더 보완해서 자가검진은 델타 변이 등 최근 추세를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초중고에 이어 대학의 2학기 학사 운영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학은 지난 6월 24일 발표한 단계적 확대 방안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대면 수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대학은 올해 2학기 학사 일정부터 소규모 강좌와 실험 실습 실기 강좌를 대면으로 운영하고 3분기 전 국민 70%의 백신 접종 완료를 기점으로 대면 수업 등의 대면 활동이 더 확대되도록 대학별로 세부 계획을 수립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육부는 대학 내 방역 인력 지원과 전문대 졸업 예정 학생을 위한 취업 지원을 신속하게 추진하여 대학 현장의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또한 강의실 환경 개선 비용 등 대학이 재정 부담을 호소한 부분은 대학혁신지원사업비에서 우선 편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대학의 백신 공결제를 도입해서 대학생 등의 적극적인 백신 접종을 유도하겠습니다. 9월 한 달간은 대학의 집중 방역 기간으로 지자체 대학을 통한 방역 점검을 내실 있게 진행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델타 변이 등 예측하기 어려운 코로나 상황 속에서 2학기 전면 등교 결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상황에 위축되지 않고 학교의 문을 더 여는 적극적인 길을 선택하였습니다. 국민들께서 학교 현장의 선생님과 우리 학생들을 격려해 주시고 학부모의 마음으로 학생들의 등굣길을 지켜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감염증 변이 상황 등을 예의주시하며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부터 질의응답 순서를 갖겠습니다. 예. 자, 교육부의 2학기 학사 운영 방안 발표 듣고 오셨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은 4단계가 되더라도 등교를 확대하겠다 이런 방침을 지금 교육부가 정한 것 같고요. 밀집도를 조절해서 일단 등교를 원칙으로 한다. 3단계에서는 지금 모든 학교를 전면 등교하겠다 이런 방침이고요. 4단계에서는 학교 그 학년별로 3분의 2까지 좀 허용하겠다. 이런 내용 위주로 발표가 되는 내용 듣고 왔습니다. 네, 더 자세한 내용은 뭐 이어지는 뉴스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고요. 자, 교수님과는 여기서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재훈 가천대의대 예방의학과 교수였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